식사를 했는데도 금세 피곤하거나 식후에 졸음이 심해지는 것은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과 면역세포 기능이 함께 저하되어 잦은 상처나 염증이 오래가고 잇몸 염증이나 무좀, 방광염 같은 감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는 이런 게 몸에서 느껴지면 당뇨가 시작된 거다 하는 증상들은 무엇인가요? 당뇨는 처음부터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혈당이 조금씩 높아지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피로감과 졸림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식사를 했는데도 금세 피곤하거나 식후에 졸음이 심해지는 것은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도 당뇨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고 그만큼 갈증이 심해집니다. 밤중에 자주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것도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손끝이 저린 증상,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이미 혈당이 꽤 높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의 시작은 혈당이 높은데도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식후 졸림, 피로, 갈증, 잦은 소변 같은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전 단계에서 조기에 잡아내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외의 신호는 어떤 게 있나요?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도 처음에는 통증이나 뚜렷한 이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몸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피로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에너지가 세포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쉬어도 피로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식후에 졸음이 잦아지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계속 든다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큽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감염이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과 면역세포 기능이 함께 저하되어 잦은 상처나 염증이 오래가고 잇몸 염증이나 무좀, 방광염 같은 감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력의 잦은 변화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안구 속의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하루 중에도 시야가 맑았다 흐려지는 경우는 혈당이 불안정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 변화나 불면, 두통이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생길 수 있고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당뇨가 악화될수록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시야 변화, 상처 회복 지연, 수면 불안 같은 작은 증상들이 반복될 때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혈당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는 갑자기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신호들을 오래 방치했을 때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당뇨는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그 에너지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이 일상화되면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이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고 결국 인슐린이 충분히 나와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당뇨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운동 부족도 큰 원인인데요.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인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창고가 점점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해지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져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는 단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과도한 에너지 섭취, 부족한 신체 활동,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즉 당뇨는 현대인의 생활 환경이 만들어낸 대사적 불균형의 병이며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당뇨도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뇨가 발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즉, 유전은 당뇨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식습관과 운동, 수면,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부모가 당뇨병이 있어도 자녀가 반드시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력이 없더라도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누구에게나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유전자는 총을 쥐어주는 역할을 하고 생활 습관이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식단을 단순하게 조정하고 식후 10분이라도 걷고 잠을 일정하게 자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실천한 사람들은 가족력이 있어도 당뇨로 발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당뇨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는 병입니다. 유전이 씨앗이라면 생활 습관은 그 씨앗이 자랄지 말지 결정하는 토양입니다. 즉, 당뇨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토양을 만들면 싹을 틔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당뇨를 악화시키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식사를 거르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늦은 밤 식사나 야식은 췌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밥, 빵, 면, 과자처럼 흰 밀가루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음식은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아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인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당이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식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은 식후 혈당을 높이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의 작용이 약해지고 결국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가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혈당은 당장 통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가 췌장 기능이 빠르게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를 악화시키는 것은 단 한 번의 과식이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수면 결핍, 스트레스 같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한국인 당뇨병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급증 원인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은 당뇨가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거의 국민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뇨 바로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이고요. 30세 이상 10명 중에 4명은 이미 위험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65세 이상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이미 당뇨 환자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나라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당뇨가 많이 늘었을까? 그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요. 크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봤더니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에서 특별하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하루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는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지냈을 때는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니까 막 억지로라도 한식을 먹고 밥도 먹고 나물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혼자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아침에는 식빵에 땅콩부터 그냥 발라서 대충 먹고, 점심에는 라면이나 파스타, 햄버거 이렇게 먹고, 중간중간에 당 떨어진다고 믹스커피에 달달한 초코과자 먹고, 이게 다 뭐예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혈당 엄청나게 튀는 그런 조합들이죠. 이런 걸 먹다 보니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 너무 부족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먹는 건 많아졌는데 도통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밖에서 뛰어다니고 놀이터에서 놀고 막 흙 만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어디든 멀리 나갈 일이 있어도 차, 지하철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 운동해야겠다 하고 시간을 안 내면 하루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움직여도 편하게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세 번째, 우리 한국인은 체질 자체가 원래 약해요.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 크기도 작고 인슐린 만드는 능력도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조금만 쪄도, 잠을 하루만 못 자도,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혈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른 체형인데도 당뇨가 생기는, 마른 당뇨가 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빵, 면, 떡, 달달한 간식 좋아하고 또 저녁에 야식까지 시켜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수면 부족하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몇 년 정도 이 생활이 쌓이면 췌장이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장인 분들은 이미 이렇게 몇 년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췌장은 약해져 있는데 달달한 것들,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고 있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당뇨가 이렇게 많이 생겼냐 하면은 이런 다양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타고난 췌장의 약점 때문에 당뇨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오기 전 몸에서 보내는 증상들은 무엇이 있나요? 당뇨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신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어머님께서 실제로 그러셨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특별히 아프신 것도 아니고 피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냥 피곤한가 보다, 뭔가 혈당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도 아빠도 저도 오빠도 누구도 엄마가 당뇨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동네 이웃분이 저희 어머님 얼굴을 보시더니 얼굴이랑 손이 너무 노랗다, 내 남편도 당뇨가 있을 때 이랬는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병원에 가셨죠. 그래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진짜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5년 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진짜 크게 깨달았습니다. 당뇨 환자의 절반 정도는 본인이 당뇨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게 진짜구나. 처음 진단받았을 때 합병증까지 생기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모르고 지내셨구나 하고요. 그래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는 방심하기도 쉽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당뇨는 어떤 증상이 가장 먼저 힌트처럼 나타날까요? 식사 후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거나 심하게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머리가 멍한 것 같은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들이 사실은 단순하게 피곤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 힘들어 하고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극심하게 배가 고프거나 손발이 막 떨리고 식은땀까지 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목이나 겨드랑이가 까맣게 변하는 것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반복되는 지렴이나 방광염, 시야가 흐려지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거나 살이 쪘거나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꼭 병원을 가셔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몸 상태를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이 가장 강력한 치료이거든요. 식사 습관이 당뇨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식사 습관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없고요. 거의 당뇨의 시작부터 끝까지, 합병증까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당뇨는 약만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요, 먹는 방식이 병을 만들고 먹는 방식이 병을 돌려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의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무엇을 먹느냐인데요. 거기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밥, 빵, 면, 케이크, 튀김, 탕후루, 이런 것들은 먹자마자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식사 후에 혈당을 하고 폭발시키는 그런 음식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먹는 방식이에요. 먹는 방식이 이 혈당에 또 한 번 불을 붙이게 되죠. 같은 한 그릇을 먹어도요, 5분 만에 완전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냥 똑같은 밥이라도 국에 말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씹는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밥이나 반찬, 국을 한 번에 퍼먹는 것보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죠. 채소, 단백질이랑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순서대로 천천히 먹으면
똑같은 음식인데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덜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늦은 저녁에 야식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게 참 끊기 어려운데요. 자기 전에 먹으면 혈당이 밤새도록 높게 유지되고 췌장도 못 쉬고 다음날 공복 혈당도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식단 잘 하는 것 같은데 아침 공복 혈당이 왜 자꾸 올라가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밤마다 야식, 라면 끓여 먹거나 치킨 먹거나 치킨에 맥주 드시거나 이렇게 늦게 저녁을 드시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당뇨는 나 원래 체질이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식사 습관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식사 습관이 체질을 얼마나 빨리 망가뜨리느냐 그걸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도 돼요.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요. 먹는 속도, 순서만 바꿔도 약을 바꾸지 않아도 같은 약을 드시더라도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당이 떨어지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 흔하게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바쁘거나 힘들거나 강도가 센 업무를 하고 나서 당 떨어진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요. 혈당을 올리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냐 했을 때 몸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요? 야, 지금 위험하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포도당을 혈액 속에 많이 보내. 그래야 힘을 내서 도망을 치든 어떻게 하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침에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기록을 해봤는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아침에 공복 혈당이나 식사 후에 혈당 그래프를 보면 혈당이 확확 튑니다. 이게 정말 잘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 떨어진다 라고 느끼는 느낌,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진짜 혈당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때, 이 떨어질 때, 당 떨어진다 이걸 느끼시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이제 빵이나 떡 이런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 1시간 동안 140에서 180 이상, 어떤 분들은 혈당이 200 이상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이제 췌장이 인슐린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는 거예요. 야, 이거 응급이다, 응급이야, 빨리 인슐린 보내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되면 혈당이 많았는데 이제 인슐린 때문에 적어지잖아요. 그 타이밍에 이제 몸이 당 떨어지는데, 당이 너무 부족한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단계 미친 듯이 당기고 막 손발은 떨리고 급기야 식은땀도 나고 기운도 확 빠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혈당은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올려놨다가 너무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그 시점에 혈당이 반동을 받아서 그렇게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이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단 음식을 찾게 되고 폭식하는 습관이 생기고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되면서 췌장이 지치고 결국은 인슐린도 잘 안 듣는 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당뇨 전 단계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식사하고 나서 졸리기도 하고, 졸린 것뿐만 아니라 단계 자꾸 당기니까 폭식도 자꾸 하게 되고, 단 음식에 중독되고, 또 체중도 증가하고 체지방도 증가하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명확합니다. 당 떨어진다 이 느낌 받으신다면요, 지금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라는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현미밥 좋다니까 현미밥 많이들 드세요. 그런데 드시고 나서 현미밥은 좋다는데 왜 나는 먹으면 200이 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의지 문제, 내 잘못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와이즈만의 연구소 실험 결과 때문인데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쿠키와
바나나를 먹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나나의 혈당이 확 치솟고 또 쿠키는 혈당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쿠키를 먹고 혈당이 180까지 오르는데 바나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건강식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 내 체질이 어떤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봤죠. 더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유가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장내 미생물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장 안에 사는 그런 세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혈당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오르는 사람, 적게 오르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췌장 기능과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한국에는 원래 췌장 크기도 작고 기능도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빨리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거의 못 만드는 사람의 차이도 있어서 이게 식사 후에 혈당 차이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세포가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도 문제가 되는데요. 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도 어떤 사람은 금방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세포가 둔해서 혈당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실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대사 기능이 2에서 3%씩 줄어드는데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30대만 넘어도 혈당이 확 오른다면 이 이유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후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혈당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같은 음식이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5분 만에 먹는 사람 그리고 20분 동안 천천히 씹어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혈당이 더 많이 오를까요? 5분 만에 먹는 사람은 20분 동안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혈당 차이가 2배 이상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소 먼저 먹는 사람, 밥부터 먼저 먹는 사람 누가 혈당이 더 많이 오를까요? 똑같은 떡국을 먹더라도 한 사람은 140, 160 이렇게 될 수 있지만요. 한 사람은 200 이상 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짜장면을 먹기 전에 계란을 2개 먹은 사람, 공복에 바로 먹은 사람 이것도 혈당 차이가 30%에서 40% 이상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밥을 씹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국에 말아서 후루룩 넘기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액체 상태로 빠르게 먹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빨리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먹는 방식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요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혈당 지수 하나만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혈당 지수는요, 그저 수치예요. 평균값을 낸 수치일 뿐이고 실제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혈당을 측정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좋다더라, 누구는 안 좋다더라 이 말이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먹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정확한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이시거나 당뇨 전 단계 아니면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요즘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혈당을 측정을 해보시면 나에게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 확실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미밥이 좋다? 고구마가 혈당 안 올린다? 오트밀이 건강식이다? 그거는 누군가에게 좋은 거지 나에게 좋은지는 혈당 그래프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장내 미생물도 다르고 췌장 상태도 다르고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정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먹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뇨 23년 차인 엄마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당뇨딸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가 벌써 23년, 24년이 다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없었고요. TV에서 당뇨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당뇨니까 밥 줄이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게 저희 엄마가 들을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밥은 거의 안 드셔서 저혈당이 와서 거의 쓰러질 뻔한 적도 많았고요.
새벽 4시에 농사일 나가시면서도 운동하라니까 운동해야지 하면서 진짜 악으로 깡으로 운동하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죠. 혈당 관리는 의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방법의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직접 실험을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마음 저도 이해는 합니다. 매일매일, 매일 식사마다 조절하고 참아내는 건 정말 지치거든요. 근데요, 제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나중에는 결국 많은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을 다니느라, 합병증을 관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반대로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혈당을 관리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여행을 다니고 손주랑 놀고 또 좋아하는 취미도 열심히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해보세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가장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힘들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힘든 문제들 혼자 떠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뇨 23년 차인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올리고 당뇨에 좋은 제품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실제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제 몸을 통해서 실제로 혈당 실험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과 다른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힘을 얻고 싶다면 당뇨딸 채널로 한번 와주세요. 저랑 함께 다시 건강해지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